특전사 707 특임단 출신의 전설적인 여군이 평택의 문제아가 많은 남자 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학생들이 선생에게 욕을 하고 책상도 집어던지면서 반항을 하자 그들을 모조리 참교육하여 인간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해 바다의 짠 내음이 희미하게 풍겨오는 평택. 그 중에서도 외곽에 자리한 해룡고등학교는 그 이름처럼 용맹함보다는 거친 야생성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특히 3학년 7반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깊이 대상 1호였다. 무법지대 정글이라는 별명이 더 익숙한 이곳은 학교의 통제조차 벗어난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교실은 늘 담배 연기와 욕설로 자욱했고 수업은커녕 기본적인 질서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7반 아이들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반항과 냉소가 가득했고 그 어떤 교사도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학교 전체를 지배했다. 새학년 첫날 7반 교실 문은 굳건히 닫힌 채 안에서는 짐승들의 포효 같은 소음이 새어나왔다. 야, 이번 담임은 또 얼마나 버틸까? 내기할래? 일주일도 못 버티고 도망간다에 내 전 재산을 건다.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악의적인 기대감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마침내 굳게 닫혔던 교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이들은 마치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늑대들처럼 일제히 시선을 문 쪽으로 돌렸다. 텅 빈 교실 안으로 한 여인이 들어섰다. 단정하게 뒤로 묶은 검은 머리카락, 날카로운 쌍꺼풀 없는 눈매,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 그녀에게서는 차가운 강철 같은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여느 교사들의 나약함과는 확연히 다른 냉철하고 강인한 기운이었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7반 담임을 맡게 된 이시원입니다. 낮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교실 안을 울렸다. 아이들은 순간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이전까지 7반에 왔던 유약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던 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고 매서웠다. 아이들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7반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정우진이었다. 떡 벌어진 어깨에 거친 눈매를 지닌 그는 비스듬히 의자에 기대앉아 다리를 꼬며 빈정거렸다. 여자가 무슨 선생이야?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교실 여기저기에서 피식거리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다. 맞아요, 쌤. 우리 같은 애들은 포기하는 게 빠를 거예요. 그냥 예쁜 얼굴 믿고 대충 시간 때우다 가시게요. 아, 쌤 몸매는 좀 쓸만하네. 노골적인 성희롱과 비아냥거림이 여과 없이 쏟아졌다. 이시원은 미동도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아무리 거친 야생마라도 길들일 수 있다는 듯한 확신으로 가득했다. 시끄럽군. 짧고 단호한 그녀의 한마디에 교실 안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멎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마치 늑대 무리 앞에서 홀로 우뚝 선 암사자 같은 위용이었다. 그때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 김민준이 갑자기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영어 교과서를 집어들고 이시원을 향해 있는 힘껏 던졌다. 닥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서 지랄이야. 책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이시원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아이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그녀의 반응을 지켜봤다. 평범한 여교사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몸을 피했을 상황. 그러나 이시원은 달랐다. 그녀는 아무런 동요 없이 날아오는 책을 향해 손을 뻗었다. 마치 느린 화면처럼 그녀의 손이 책과 부딪히는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책은 정확히 두 동강이 나며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다. 마치 칼로 자른 듯 정교하게 쪼개진 책의 단면이 아이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교실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아이들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가 뒤섞였다. 방금 그들은 눈앞에서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시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쪼개진 책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말했다. 시끄럽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침을 꿀꺽 삼키며 정우진의 눈치를 살폈다. 정우진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시원은 천천히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리고 칠판 앞으로 걸어가 분필을 잡았다. 나는 이시원이다. 앞으로 너희들의 담임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학교 생활을 책임질 것이다. 그녀는 칠판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힘찬 글씨로 써내려갔다. 그 글씨체마저도 단단하고 거침없었다. 나는 너희가 늑대처럼 날뛰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늑대도 훈련시키면 인간에게 복종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훈련시킬 것이다. 아이들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뇌리에는 방금 전 두 동강이 난 영어 교과서와 이시원의 서늘한 눈빛이 강하게 박혀 있었다. 첫 만남은 그렇게 압도적인 힘과 기선 제압으로 시작되었다. 707 특전사 특임단 전설의 여군중위 출신 이시원. 그녀의 해룡고등학교 7반 담임으로서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늑대들로 가득 찬 이 교실에 그녀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첫날의 강렬한 기선 제압 이후 7반 아이들은 겉으로는 이시원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복종일 뿐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깊은 반항심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교실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이시원의 눈치를 살폈지만 그녀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 다시 날뛸 준비가 되어 있는 맹수 같았다. 수업 시간 이시원은 교과서를 펼쳤다. 자, 오늘은 미적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 정우진이 콧방귀를 뀌었다. 미적분? 웃기시네. 우리가 그걸 왜 배워야 하는데? 어차피 인생 막장인 우리한테 미적분이 무슨 소용이냐? 다른 아이들도 동조했다. 맞아요, 쌤. 그냥 우리 같은 애들한테는 기술이나 가르쳐 주는 게 나을걸요? 미적분 배우면 조폭 생활에 도움되나? 이시원은 그들의 도발적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칠판에 분필로 공식을 써내려갔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 배움은 너희의 선택지를 넓혀줄 것이다. 당장은 필요 없어 보여도 언젠가 너희를 절벽에서 끌어올려줄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 그때 교실 뒤편에서 박하준이라는 학생이 침을 찍 뱉으며 말했다. 동아줄? 지랄하네. 우리는 이미 절벽 아래인데 무슨 동아줄이 필요해? 쌤이나 잘 사세요. 이시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졌다. 그녀는 칠판에 쓰던 분필을 내려놓고 박하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한다. 너희가 살아온 환경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겠지. 하지만 그게 너희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는 더 악착같이 배워야 한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옥 같은 현실이라. 정우진이 피식 웃었다. 쌤은 이런 현실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안다고 떠들어. 이시원은 천천히 정우진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은 마치 조용히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는 맹수 같았다. 정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래, 나는 너희가 겪은 고통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 역시 너희 못지않은 지옥을 경험했다. 그녀의 눈빛에 언뜻 스치는 어두운 그림자에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집중했다.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든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좋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의 현실이 어떤지 나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현실을 직시할 것이다. 하지만 약속해라. 내가 너희의 현실을 알게 되면 너희도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인가? 정우진은 이시원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듯 했다. 좋아, 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도 버틸 수 있다면야. 대신 나중에 징징거리지 마세요. 그렇게 이시원과 7반 아이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과 함께 새로운 암묵적인 약속이 맺어졌다. 이시원은 그날부터 아이들의 학교 밖 생활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을 미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모이는 아지트에 몰래 잠입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이시원은 평택역 뒷골목에서 정우진과 그의 무리가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패싸움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 정우진은 맨 앞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싸움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시원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아이들의 거친 싸움을 보면서 그녀는 그들의 야생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이시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교실로 들어섰다. 정우진과 어제 싸움에 가담했던 아이들은 전날의 흥분과 피로가 섞인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제 평택역 뒷골목에서 싸움이 있었다던데. 이시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열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정우진이 그녀를 노려봤다. 선생님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알 필요가 없다고. 너희가 내 학생인데 너희가 겪는 일들을 모른 척하라는 건가? 이시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난이 섞여 있었다. 너희는 그저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구나. 마치 양육강식의 짐승처럼. 하지만 너희는 짐승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성을 가진 존재다. 정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요? 세상이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이시원은 정우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세상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이다. 세상은 너희에게 기회를 주려 해도 너희가 먼저 그 손을 뿌리친 것이다. 그녀의 말은 아이들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애써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상처와 열등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너희에게 선택지를 줄 것이다. 계속해서 짐승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되찾고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지. 그 선택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그날 이후 이시원은 아이들의 싸움이나 문제 행동을 발견하면 더 이상 훈계 대신 직접적인 개입을 시작했다.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그녀는 망설임 없이 현장에 나타나 아이들을 제지했다. 그녀의 개입은 단순한 억압이 아니었다. 그녀는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들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질문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한 번은 정우진이 학교 후배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이시원에게 들켰다. 정우진은 그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말했다. 봤으면 봤다고 말하지 왜 숨어 있었어요? 우리가 쪽팔려서 그래요? 이시원은 한숨을 쉬었다. 너희가 쪽팔릴 행동을 하고 있으니 숨어 있었던 게 아니다. 너희의 모습을 지켜본 것이다. 약한 자에게 힘을 휘두르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럼 강한 게 뭔데요? 정우진이 반문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힘을 올바른 곳에 쓰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휘두르는 힘은 결국 너희 스스로를 파괴할 뿐이다. 그녀의 말은 정우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잠시 말없이 이시원을 응시했다. 이시원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정우진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상처와 외로움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시원은 아이들에게 폭력 외에도 다른 출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방과 후에도 교실에 남아 아이들과 대화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처음에는 닫힌 마음을 열지 않던 아이들도 그녀의 끈질긴 관심과 진심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이건우라는 학생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7반 아이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다. 그는 항상 교실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그림만 그렸다. 이시원은 이건우의 그림에 관심을 보였다. 그의 그림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내면을 표현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뛰어난 재능을 엿볼 수 있었다. 건우야, 그림 정말 잘 그리는구나. 이시원이 그의 그림을 보며 말했다. 이건우는 화들짝 놀라며 그림을 숨기려 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 너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예술 작품인데. 너는 너의 감정을 이렇게 밖으로 표현할 줄 아는구나. 이시원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내 그림은 아주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어. 이 힘을 다른 곳에 써보는 건 어떠니?
예를 들면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미술 학원이라든지. 이건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난생 처음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이시원의 말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시원은 그에게 미술 학원 정보를 찾아주고 심지어는 학원비까지 알아봐 주었다. 이건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시원의 끊임없는 격려에 결국 미술 학원 문을 두드렸다. 이시원은 아이들의 강한 야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야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는 마치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는 숙련된 조련사 같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반항하고 도발했지만 그녀의 진심과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7반이라는 정글에 이시원이라는 새로운 룰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시원의 끊임없는 개입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7반 아이들의 변화는 더디기만 했다. 특히 정우진은 여전히 그녀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이시원이 단순히 힘으로 아이들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건드리려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상처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이시원은 7반 교실에 새로 산 화분을 놓았다. 푸른 잎사귀가 싱그러운 몬스테라였다. 이 화분은 너희 반의 상징이다. 잘 자라면 좋겠군. 정우진은 코웃음을 쳤다. 화분? 우리가 이걸 키울 줄 알아요? 며칠 안에 말라 죽거나 누가 밟아서 부러뜨릴걸요. 그의 말대로 화분은 며칠 만에 시들기 시작했다. 물을 주는 아이도 없었고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이시원은 아무 말 없이 화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며칠 뒤 이시원은 시든 화분을 들고 교실로 들어섰다. 아이들은 무관심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화분이 왜 시들었는지 아는 사람? 이시원이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관심이 없어서다. 돌보지 않아서다. 너희가 이 화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화분을 칠판 앞에 내려놓고 말했다. 너희는 이 화분과 다르지 않다. 너희 또한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주변의 관심을 거부하고 있다. 마치 이 화분처럼. 정우진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뭘 그런 걸 신경 써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각자 알아서 사는 건? 너희가 진정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시원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다. 아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너희가 그렇게 강한 척해도 너희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상처가 가득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녀의 말은 아이들의 가슴을 꿰뚫었다. 특히 정우진의 얼굴은 굳어졌다. 이시원은 정우진이 유독 부모님 이야기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부터 불화가 잦았고 결국 이혼한 뒤 각자의 삶을 살았다. 정우진은 그 과정에서 버려졌다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시원은 정우진에게 더욱 집중했다. 그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이 여실히 보였다. 이시원은 정우진에게 과제를 내주었다.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해 오라는 것이었다. 정우진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이시원의 끈질긴 독촉에 결국 대충 스케치를 해왔다. 그가 그린 그림은 어두운 골목길,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시원은 그림을 보며 말했다. 이 어두운 골목길은 너의 현실이겠지. 그리고 홀로 서 있는 너는 외롭고 힘들어 보이는구나. 정우진은 그림을 뺏어들며 말했다. 헛소리 마요. 난 외롭지 않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럼 왜 그림 속 너는 웃고 있지 않지? 왜 세상과 등지고 서 있지? 이시원은 정우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우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너를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다만 내가 그 손을 잡지 않을 뿐이다. 정우진은 이시원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말은 그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는 마치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이시원은 정우진의 집에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정우진은 극구 반대했지만 이시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너의 현실을 직접 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너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결국 정우진은 이시원의 방문을 허락했다. 그의 집은 평택의 낡은 빌라촌에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어수선한 집안 풍경이 이시원을 맞았다. 거실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가 쌓여 있었고 빨래는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정우진의 부모님은 재혼 후 각자 따로 살고 있었고 그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다. 사실상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시원은 집안을 둘러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연민이나 동정심보다는 덤덤함과 이해심이 섞여 있었다. 어때요? 이제 좀 이해가 가요? 정우진이 비아냥거렸다. 이런 개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 우리가 착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이시원은 정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버거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하지만 우진아, 이 환경이 너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너는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힘이요? 무슨 힘이요? 정우진의 목소리에 자조적인 웃음이 섞였다. 너의 그림, 너의 투지, 그리고 너의 아직 죽지 않은 자존심. 그것들이 너의 힘이다. 이시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너의 힘을 믿는다. 그리고 너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만약 내가 원한다면. 정우진은 이시원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안도감과 함께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날 밤 이시원은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정우진의 과거는 그녀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707 특전사 특임단 소속이던 이시원은 과거 한 작전에서 작전 실패의 책임으로 인해 동료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그녀는 작전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판단 미스였다고 자책하며 깊은 죄책감과 PTSD에 시달렸다. 결국 그녀는 군복을 벗었고 폐인처럼 살아가던 중 우연히 봉사활동으로 찾은 소년원에서 문제아들을 만났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절망과 고통을 보았다. 그때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처럼 상처받은 이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속죄이자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녀는 교사가 되었다. 이시원은 자신의 과거를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행동에서 아이들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았다. 그 다음 날부터 이시원은 정우진에게 특별 과외를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가르치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오던 정우진도 점차 이시원의 진심에 감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시원에게서 학력에 대한 열등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버려졌다는 상처 등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이시원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를 안아주었다. 우진아, 너는 충분히 강하다. 내 상처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그 힘을 파괴가 아닌 건설에 써야 할 때다. 정우진은 이시원의 말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도움으로 공부에 조금씩 흥미를 붙이기 시작했고 싸움보다는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7반 아이들은 정우진의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다. 그들의 짱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7반 전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시원의 진심은 그렇게 가장 단단하고 거칠었던 늑대의 심장부터 녹여가고 있었다. 정우진의 변화는 7반의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는 여전히 거친 면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무턱대고 반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시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늘었고 때로는 다른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시원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7반 아이들은 그런 정우진의 변화를 보며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내심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리더가 변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언제까지 제자리에 머물러야 할까 하는 고민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시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7반 아이들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그녀는 7반 아이들에게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7반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다. 이시원이 말했다. 공동체는 서로 돕고 서로를 보호하며 함께 성장하는 곳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해 살아야 한다. 아이들은 코웃음을 쳤다. 서로 돕는다고요? 우리가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믿지도 않아요. 이시원은 아이들의 냉소적인 반응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칠판에 큰 글씨로 규칙이라고 썼다. 이제부터 7반에는 3가지 규칙이 생긴다. 첫째, 교실 안에서는 절대 욕설과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서로를 존중한다. 셋째,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는다. 아이들은 비웃었다. 규칙이요? 우리가 그런 걸 지킬 줄 알아요? 맨날 말로만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시원은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조의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었다. 쪼개진 책상의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규칙이 생긴 후 교실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대놓고 욕설을 하거나 싸우는 일은 줄어들었다. 이시원은 규칙을 어기는 학생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한 번은 최준영이라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걸렸다. 최준영, 휴대폰 내놔라. 이시원이 차분하게 말했다. 준영은 휴대폰을 감추며 말했다. 싫어요. 내 건데 왜 내놔요? 이시원은 준영의 자리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준영은 그녀의 눈빛에 위축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이시원은 망설임 없이 준영의 손목을 잡고 휴대폰을 낚아챘다. 준영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질렀다. 아니 시발. 선생이 뭔데 내 휴대폰을 뺏어가요? 이시원은 준영의 멱살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이 학교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나에게 욕설을 했다. 기억해라, 최준영. 이 교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하지만 이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너희가 그 질서를 파괴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준영의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다. 아이들은 경악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휴대폰은 운동장 구석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준영은 눈이 휘둥그레져 이시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감히 그녀에게 대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시원은 준영의 어깨를 잡고 다시 자리에 앉혔다. 너의 물건은 소중하겠지만 너의 미래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너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시원의 단호한 태도는 아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는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았다.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의 늑대 같은 야성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압도적인 힘과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시원은 아이들이 서로를 돕도록 유도하기 위해 짝꿍 학습을 시작했다. 성적이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을 짝꿍으로 묶어 서로 가르치고 배우게 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혐오하던 아이들도 시험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특히 박서준은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던 아이였다. 그의 짝꿍은 전교 1등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공부하는 이재원이었다. 서준은 재원에게 온갖 짜증을 부리고 괴롭혔다. 야, 너나 잘해. 난 공부 같은 거 안 해. 이시원은 서준의 행동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박서준, 내 짝꿍이 너를 도와주려는데 왜 거부하는가? 너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혼자서도 잘 살아요. 서준이 소리쳤다. 그래, 혼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라. 다음 시험에서 내 짝꿍보다 점수가 낮으면 내가 좋아하는 농구와 한 켤레를 짝꿍에게 선물하는 건 어떤가?
짝꿍은 내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을 사주기로 하고. 이시원의 제안에 서준의 눈이 커졌다. 농구화와 게임 아이템은 그에게 엄청난 유혹이었다. 결국 서준은 마지못해 재원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다. 재원은 서준의 어리숙한 모습에 때로는 답답해했지만 이시원의 격려와 함께 서준을 포기하지 않았다. 서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공부를 배우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경험을 했다. 비록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그는 점차 재원에게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7반 아이들 사이에는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7반 교실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한결이라는 학생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그는 심장이 약한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아이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야, 어떡해. 한결이 쓰러졌어. 그때 이시원이 망설임 없이 한결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주변 아이들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내 한결의 허벅지에 주사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능숙한 응급처치에 놀랐다. 선생님, 저게 뭐예요? 이시원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비상약이다. 혹시 몰라 가지고 다닌다. 그녀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한결이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이 사건은 7반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이시원이 단순히 강한 선생이 아니라 자신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한결이 무사히 돌아오자 안도했고 한결을 도운 이시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시원은 이 일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책임감을 가르쳤다. 너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한 명이 쓰러지면 다른 이들이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것이 공동체다. 아이들은 그날부터 한결을 더욱 살뜰히 챙겼다. 그의 건강을 염려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왔다. 7반 아이들 사이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유대감과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립된 늑대가 아니었다. 서로를 보살피고 함께하는 작은 늑대 무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시원은 그들의 변화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녀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데 성공했다. 7반 아이들 사이에 싹튼 변화의 조짐은 학교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변화를 가장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이들은 다름 아닌 7반을 거쳐간 해룡고 졸업생들이었다. 특히 윤성현과 김태양이라는 두 명의 졸업생은 7반 아이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했던 과거가 있었다. 그들은 7반 아이들이 이시원이라는 여교사에게 길들여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무법지대의 명성이 한낱 여선생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방과 후 정우진이 학교 교문 밖으로 나서자 윤성현과 김태양 무리가 그를 가로막았다. 야, 정우진. 요즘 너희 반 분위기 왜 이렇게 됐냐? 여선생한테 꽉 잡혔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너희 원래 그렇게 약해 빠진 새끼들이었냐? 윤성현이 비웃으며 말했다. 정우진은 표정 변화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우리는 변한 게 아니라 발전하는 거다. 김태양이 정우진의 멱살을 잡았다. 지랄하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해룡고 7반의 명성에 먹칠을 해? 너희가 뭔데 함부로 변해? 그때 이시원이 교문 밖으로 나오다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인가? 윤성현과 김태양은 이시원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다. 어쭈 여선생님 납셨네. 감히 우리 해룡고의 전통을 망치려 드는 게 이 여자였군. 윤성현이 이시원에게 성큼성큼 다가섰다. 선생님, 저희 해룡고 7반은 원래 이런 곳입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끼어들 곳이 아니라고요. 그는 이시원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이시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윤성현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다. 윤성현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김태양과 다른 졸업생들은 경악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들은 이시원이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이 학교 교사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나의 학생들이다. 이시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너희는 감히 나의 학생들을 위협하고 나의 학교를 모독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윤성현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이 미친년이 우리한테 손대면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시원은 윤성현의 팔을 더욱 강하게 비틀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나는 너희 같은 자들에게 끌려다닐 생각이 없다. 결국 윤성현과 김태양 무리는 이시원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해룡고의 전통을 지키겠다며 이시원에게 끊임없이 도발하고 괴롭혔다. 학교 건물 벽에 욕설을 낙서하고 이시원의 차에 흠집을 내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이시원은 그들의 도발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7반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너희가 외부의 힘에 저항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이시원의 강인한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그녀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그녀의 압도적인 싸움 실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평범한 교사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어느 날 7반 아이들은 학교 뒷산에서 윤성현과 김태양 무리에게 또다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7반 아이들을 위협했다. 정우진은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때 이시원이 나타났다. 그녀는 등산복 차림으로 묵묵히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윤성현은 그녀의 등장에 비웃었다. 어쭈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왔네. 이번엔 혼자 왔냐? 지난번처럼 혼자 날뛸 수 있을 것 같아? 이시원은 윤성현의 손에 들린 강목을 힐끗 보았다. 무기를 들었군. 비겁한 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지. 비겁? 지금 상황에 뭔 비겁이야.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김태양이 소리쳤다. 이시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너희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당장 내려놓아라. 윤성현은 이시원의 말을 비웃으며 강목을 휘둘렀다. 이시원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팔을 잡고 강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 강목을 순식간에 두 동강 내버렸다. 아이들은 물론 윤성현과 김태양조차도 경악했다. 이게 말이 돼? 김태양이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다. 이시원은 쪼개진 강목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내 경고를 무시했군. 이제는 너희가 후회할 차례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윤성현과 김태양 무리를 제압했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마치 잘 훈련된 특수 요원 같았다. 아이들은 그녀의 놀라운 싸움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했지만 치명적인 부상은 입히지 않았다. 오직 그들의 허세를 꺾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해줄 뿐이었다. 싸움이 끝난 후 아이들은 이시원에게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다. 선생님, 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잘해요?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이시원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나는 707 특전사 특임단 출신이다. 중위까지 진급했었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707 특전사 특임단.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들은 그녀의 과거에 경외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다. 이시원은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나는 과거의 실수로 인해 동료들을 잃었다. 내 어설픈 판단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사라졌다. 나는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과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은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숙연해졌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만났다. 너희의 눈빛에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너희처럼 방황하고 너희처럼 외로워하고 너희처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았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항상 강하고 냉철하기만 했던 그녀에게도 아픈 과거와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나는 너희가 나처럼 절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너희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이 학교에 온 이유다. 너희를 돕는 것이 나의 속죄이자 나의 새로운 삶의 목표다. 아이들은 이시원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단순한 선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신들과 같은 상처를 가진 진정한 어른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시원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자신들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시원의 진심과 과거 고백은 7반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녀의 가르침을 따랐고 학교 생활에도 성실하게 임했다. 7반의 변화는 학교 내외로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반작용이 따르는 법.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시원의 교육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정우진의 아버지는 이시원의 방식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정우진의 아버지는 지역 유지이자 폭력 조직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예전처럼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공부를 하려 한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거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고 이시원이 아들의 길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 이시원이 교무실로 들어서자 교장실 앞에서 정우진의 아버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시원 선생, 대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시원은 침착하게 그를 응시했다. 정우진 학생은 학교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긍정적인 변화? 웃기시네. 내 아들이 저딴 나약한 놈으로 변하는 게 긍정적인 변화입니까? 내 아들은 원래 싸움도 잘하고 주먹으로 세상을 휘어잡을 놈이었다고요. 정우진의 아버지는 이시원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내 아들의 앞길을 막아? 내 아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나 하고 앉아있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뒤로 돈이라도 받아먹었어? 그는 노골적으로 이시원을 모욕했다.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도 놀라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시원의 얼굴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저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을 뿐입니다. 정우진 학생은 충분히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능을 폭력이 아닌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재능? 개소리하지 마.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받고? 당장 내 아들을 예전처럼 돌려놔. 아니면 당신은 이 학교에서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 정우진의 아버지는 위협적인 태도로 이시원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그때 교실에서 이 소란을 듣고 나온 정우진이 아버지와 이시원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우진의 아버지는 아들의 등장에 더욱 격분했다. 이 자식아, 내가 지금 뭐가 좋다고 저 계집년을 편들어? 너 저 계집년한테 홀린 거야? 정우진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홀린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어요. 아버지처럼 남을 짓밟고 힘으로만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정우진의 아버지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정우진의 뺨을 때리려 손을 올렸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공중에서 멈췄다. 이시원이 그의 손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정우진 학생은 이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른입니다. 이시원의 눈빛은 정우진의 아버지의 살기보다 더 강한 기세로 그를 압도했다. 정우진의 아버지는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는 이시원과 정우진을 번갈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두고 보자.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우진은 이시원의 뒤에 서서 흐느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폐를 끼쳤어요. 이시원은 정우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야, 우진아. 너는 오늘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너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에게 맞선 것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에 갇힌 아이가 아니다. 이 사건은 7반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정우진이 이시원을 위해 아버지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정우진의 용기는 7반 아이들에게 변화라는 것이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은 정우진의 변화를 지지하며 함께 이시원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 7반은 이제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이시원은 그들의 변화에 희망을 보았다. 그러나 정우진의 아버지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교육청에 이시원의 교육 방식이 문제아들을 더 거칠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학생들에게 폭력을 사용한다는 거짓 제보까지 했다. 결국 교육청에서 감사팀이 해룡고등학교로 파견되었다. 이시원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교육청 감사팀이 해룡고등학교에 파견되었다는 소식은 학교 전체를 뒤흔들었다. 특히 7반 아이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이시원을 믿고 변화하려는 순간 외부의 압력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을 꺾으려 한다는 생각에 분노했다. 정우진의 아버지가 꾸며낸 거짓 제보와 민원은 이시원의 교육 철학과 방식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감사팀은 교장실에서 이시원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다. 이시원 교사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맨손으로 책상을 쪼개고 휴대폰을 부수고 졸업생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시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폭력은 있었으나 그것은 교육적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적 목적이라? 맨손으로 책상을 쪼개는 것이 교육적 목적입니까? 휴대폰을 부수는 것이 교육적 목적입니까? 감사팀장이 비웃듯이 말했다. 이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생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시원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7반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했고 그들의 거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감사팀은 그녀의 설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이시원을 문제 교사로 낙인 찍은 듯 했다. 감사팀은 7반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불안했지만 이시원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었다. 김민주는 감사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선생님은 저희한테 폭력을 쓰신 적 없어요. 오히려 저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책상 쪼갠 건 저희가 먼저 도발한 거였고 휴대폰 부순 건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선생님은 저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우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선생님은 저한테 그림 그릴 용기를 주셨어요. 저같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애한테 관심 가져주신 분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한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아플 때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선생님은 절대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팀은 아이들의 증언을 선생님에게 세뇌당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들은 오직 이시원에게 불리한 증거만을 찾으려 했다. 감사팀장은 정우진에게 가장 집요하게 질문했다. 정우진 학생, 당신 아버지가 이시원 교사 때문에 아들이 폭력성을 잃고 나약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정우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제 아버지는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나약해진 것이 아니라 강해진 겁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폭력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제 제 힘을 올바른 곳에 쓰고 싶습니다. 아니, 당신은 폭력으로 유명한 학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착한 학생이 되었다?
이것은 이시원 교사가 당신에게 심리적인 조작을 가한 결과로 보입니다. 감사팀장은 정우진의 말을 비꼬았다. 정우진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감사팀장을 노려봤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저희 같은 쓰레기들을 인간으로 봐주신 분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요. 정우진의 외침에 감사팀장은 당황했다. 7반 아이들은 모두 정우진의 편에 서서 이시원을 옹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늑대처럼 뭉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시원에 대한 강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결국 감사팀은 7반 아이들의 굳건한 태도에 당황했고 더 이상의 심층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증언과 이시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는 감사팀에게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그들은 이시원에게 경고 처분만을 내리고 감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정우진의 아버지의 거짓 제보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감사가 끝난 후 7반 아이들은 이시원에게 달려와 그녀를 얼싸안았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지켰어요. 선생님 떠나지 마세요. 이시원은 아이들의 뜨거운 포옹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지켜주었구나. 고맙다, 나의 늑대들. 그날 이후 7반 교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시원을 지켜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시원은 그들의 변화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해룡고의 7반은 이제 더 이상 문제아 반이 아니었다. 이시원과 7반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반이 되어가고 있었다. 교육청 감사를 성공적으로 넘긴 후 해룡고 7반의 분위기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시원과 아이들 사이의 신뢰는 그 어떤 외부의 압력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공부했고 서로를 도왔으며 문제 발생 시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잘 훈련된 늑대 무리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듯 했다. 이시원은 이 변화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더 큰 목표를 제시했다. 바로 그들의 미래였다. 너희는 이제 늑대처럼 무작정 날뛰는 것이 아니라 숲을 이해하고 길을 개척하며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 나설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진로 상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무관심했다. 어차피 우린 갈 데도 없어요. 그냥 막노동이나 하겠죠. 자조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이시원은 그들에게 과거의 자신을 투영하듯 말했다. 나는 너희처럼 방황하고 스스로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아냈고 지금 이곳에 서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녀는 아이들 각자의 숨겨진 재능과 관심사를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김민주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프로그래밍 동아리를 추천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민준도 이시원의 끈질긴 설득과 지원에 힘입어 코딩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밤늦도록 학교 컴퓨터실에 남아 코드를 짜는 그의 모습은 이전의 문제아 김민준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건우는 미술 학원에 다니면서 그림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이시원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미술대학 입시를 권유했다. 이건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시원의 끊임없는 지지에 용기를 얻어 미대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희망과 미래를 담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정우진이었다. 그는 이시원의 영향으로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적을 받기 시작했다. 이시원은 그에게 사회복지사의 길을 제안했다. 너는 강하다.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안다. 너의 힘을 약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면 너는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정우진은 이시원의 제안에 깊이 고민했다. 그는 자신처럼 방황하는 아이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사회복지학과 진학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이 아닌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7반 아이들은 서로의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고 동시에 자신들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수업 시간은 활기찼고 쉬는 시간에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욕설과 고성 대신 웃음소리와 격려의 말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이시원은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해룡고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낡은 벽화에 그림을 그리고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며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던 아이들도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의 감사 인사에 어색해하면서도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박하주는 다시 친구들과 어울려 사고를 치기도 했다. 이시원은 그런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대화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했다. 그녀의 인내와 끈기는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해룡고등학교의 교사들도 7반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교장 선생님은 이시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녀의 교육 방식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시원은 이제 해룡고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늑대들을 인간으로 만든 여교사. 그 이름은 해룡고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졸업 시즌이 다가왔다. 7반 아이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절망에 갇힌 존재들이 아니었다.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며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젊은이들이 되어 있었다. 졸업식 날 7반 아이들은 단정한 교복을 입고 강당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아쉬움, 그리고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졸업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정우진의 졸업생 대표 연설이었다. 정우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확신과 열정으로 가득했다. 안녕하십니까? 졸업생 대표 정우진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이 학교 7반에서, 아니 7반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갇혀 살던 한 마리의 늑대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오직 주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생각했고 저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정우진에게 집중되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그의 솔직한 고백에 숙연해졌다. 하지만 그때 저희에게 한 분의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시원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를 인간으로 대해주셨고 저희의 아픔을 이해해 주셨으며 저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7반 아이들도 그의 연설에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선생님은 저희가 던진 책상을 맨손으로 쪼개셨고 저희의 선을 넘는 발언과 욕설에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싸움이 아닌 배움의 즐거움을 알려주셨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우진은 이시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시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시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저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정면을 바라보며 연설을 이어갔다. 저희 7반은 이제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닙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스스로의 꿈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된 청년들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저처럼 방황하는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민준이는 프로그래머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고 건우는 예술가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낼 것입니다.
한결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서준이는 아직 방황하지만 언젠가 꼭 선생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바른 길을 걸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감격에 찬 얼굴로 7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정우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이시원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이시원도 정우진을 꼭 안아주며 그의 등을 토닥였다. 수고했다, 우진아.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내 학생이다. 졸업식이 끝난 후 7반 아이들은 이시원에게 몰려와 작별 인사를 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저희 잊지 마세요. 이시원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희는 언제나 나의 늑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와라. 나는 언제나 너희의 선생님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번뜩였다. 이시원은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해룡고등학교에 온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늑대들을 인간으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졸업식이 끝난 후에도 이시원은 여전히 해룡고등학교에 남아 새로운 7반 아이들을 맞이했다. 물론 이전 7반 아이들만큼 거칠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었다. 이시원은 그들을 보며 다시금 다짐했다. 자신은 이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고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졸업한 7반 아이들은 가끔씩 이시원을 찾아왔다. 정우진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그는 방학 때마다 이시원을 찾아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고 때로는 이시원과 함께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하기도 했다. 김민주는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여 촉망받는 프로그래머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해룡고등학교의 노후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주겠다며 재능 기부를 하기도 했다. 이건우는 미술대학에 합격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그림에는 이제 밝고 희망찬 색깔이 가득했다. 이시원은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살지 않았다. 아이들의 성장이 그녀의 삶의 의미가 되었고 그녀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다. 어느 날 이시원은 퇴근 후 평택역 근처를 걷고 있었다. 그때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때 한 남학생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는 바로 졸업한 박서준이었다. 박서준은 이전의 반항적인 모습 대신 침착하게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거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싸움을 말리다 자신도 폭력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해결하려 했다. 이시원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때 가장 거칠고 문제아였던 박서준이 이제는 싸움을 말리고 평화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시원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박서준은 결국 싸움을 중재하고 학생들을 흩어지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땀을 닦으며 뒤돌아섰고 그때 이시원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서준아, 많이 변했구나. 박서준은 이시원의 목소리에 놀라 뒤돌아섰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에? 너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아주 멋있더군. 이시원이 칭찬했다. 박서준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솔직히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아직도 방황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시원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시원은 박서준의 변화를 보며 다시 한번 희망을 느꼈다. 그녀가 뿌린 씨앗이 늦게나마 싹을 틔우고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박서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래, 너는 언제나 나의 늑대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너의 선생님이다. 해룡고등학교의 교실에는 매년 새로운 늑대들이 찾아올 것이고 이시원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교육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는 그녀의 손길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녀는 영원한 선생님이자 늑대들의 진정한 리더로 해룡고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